알기 쉬운 경제 완전 정복. 가장 가까이 있는 생활 경제 뉴스. 김은경의 생생경제. 경제 뉴스의 진실과 오류. 생생경제가 떴다. 오늘의 생생 인터뷰는 네, 두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개선안 시장에 미칠 파장을 알아보겠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3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어제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가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 세부 대책을 내놨죠. 저희 생생경제도 금융위원회 손병두 국장과 인터뷰를 하면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제도적인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은 내년 2월부터는 수도권부터 주택담보대출 심사 기준이 강해지니까 대출금도 줄어들게 되겠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자만 갚다가 원금을 나중에 갚아도 되는 거치식이 많았는데 이제는 처음부터 이자와 원금의 일부를 같이 갚는 방향으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실물 경제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덕배 금융회창 대표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금융위원회가 발표했던 가계부채 관리 방안 세부 내용 어떻게 보셨나요? 그동안 정부가 여러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았습니다만은 아시다시피 대부분 이제 가계부채 대책만 아니고 부동산 경기도 동시에 이제 고려한 대책이 되었었는데요. 예. 어제 나온 대책은 제가 보기에 가계부채 관리에 무게를 많이 둔 대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은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시장을 부양을 했던 기조는 조금 내려놓고 부동산 시장이 조금은 위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험수위에 있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는데 방점을 뒀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근데 이게 대출 심사 기준이 많이 강화된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상환 능력에 대한 평가도 아주 엄중하게 하게 되면은 당연히 가계부채 신규로 나가는 건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러면 늘어나는 걸 줄이게 되면은 가계부채 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까요? 아무래도 여기 대출 심사 까다롭게 하고 상환 능력을 따져보면서 이제 하게 된다면 새롭게 대출을 받기가 전부 다 어려워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될 것은 틀림이 없고요. 예. 하지만 이제 엄격히 따져보면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된다고 해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약간 다른 차원에서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건 어떤 말씀인가요? 제가 생각하기에 한국의 이제 가계부채 문제는 2006년도부터 한 2008년도 상반기까지 이제 수도권 주택 시장이 초호황을 보였을 때, 그때 또 LTV나 DTI 규제가 본격 도입되기 전에 가계 대출이 엄청 늘었거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하우스푸드로 막 전략되고 이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조금 위험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제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게 주택 구매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이루어지지만 생활자금 대출을 많이들 받아왔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되면은 대출 깐깐하게 하고 꼼꼼하게 하게 되면 가계 생활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들던데요. 네, 당연하겠죠. 예.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주택담보대출의 용도가 한 반 정도는 주택 구입보다는 생활자금, 사업, 이렇게 자영업자 사업하기 위해서 이런 쪽으로 많이 사용됐는데요. 사실 주택을 사면 주택 가격만 어느 정도 유지된다면 자산이 남아 있기 때문에 덜 불안할 수도 있는데 생활비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허공으로 날아가는 것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나중에 원금을 갚아야 될 시점에서는 상당히 불안해지고 또 소비 위축 이런 것도 걱정을 해야 될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런 쪽은 좀 보완을 할 수 있는 대책이 같이 나올 수는 없었을까요?
앞으로 나오겠죠. 이번에는 이제 가계부채 증가를 좀 둔화시키는 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 같고요. 예. 앞으로는 뭐 그런 쪽에 뭐 다른 지금까지 이 그런 가계부채 대책만 세운다면 여러 가지 또 다른 측면에서 이렇게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제 저희가 금융위원회 손병두 국장과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신규 대출자들 입장에서는 좀 타격이 크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예. 예외 규정을 많이 뒀다라고 말씀을 예. 하셨어요. 예. 근데 예외 규정이 많긴 많더라고요. 그건 또 문제가 안 될까요? 예외 규정 두는 것은 뭐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주택담보대출 그 기간을 뭐 단축시킨다, 이제 그걸 없애겠다고 하면 그 동안에는 이제 일단은 나중에 거기 뭐 원금만 나중에 갚아도 된다 생각하니까 잊어버리고 주택을 쭉 사고 했던 사람도 당연히 이제 원금도 다음 달부터 갚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예. 아무래도 구입 예정자들이 심리적 차원에서 주택 구입을 많이 망설이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또 예외 대상 같은 경우는 의료비나 학자금으로 쓴다 뭐 이런 증빙들을 해야지 된다고 하는데 예. 이 증빙도 사실 이렇게 쉬운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될 것 상당히 같고요. 상당히 심리적 차원에서 많이 네. 구입자들이 망설이고 위축될 것은 뭐 틀림이 없다고 네.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그동안은 집을 웬만하면 사라. 전세난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실수요자는 사도록 대출 많이 풀어줬던 게 사실이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조이게 되면은 당장 부동산 거래가 다시 또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가계부채 대책하고 이제 부동산 시장 대책하고는 사실은 성격상 이게 좀 배치되는 정책이거든요. 그렇죠. 성격이 말하면요. 이 가계부채 대책을 강화를 한다면 당연히 부동산 시장은 좀 위축될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이제 위축되는 정도가 어디로 갈 것인가? 예. 제가 보기에 수도권은 작년에 조금 이제 대출이 좀 다시 증가를 했지만 한 수년간 대출 증가세가 이제 지방에 비해서 많이 이제 약한 상태로 오랫동안 갔었고요. 한 4, 5년간요. 네. 그리고 이제 LTV나 DTI 규제가 지방보다는 좀 타이트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이 영향을 받는다면 지방이 오히려 좀 영향을 더 좀 받을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 가계 인구 구조의 추이를 본다면 소형보다는 중대형 아파트가 더 큰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수도권보다는 지방이 조금 더 이 대출 제한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예, 최근에 지방에서 부동산 시장이 한 금융위기 이후에 지방에서 상당히 호황을 누리고 있어가지고 그 과정에서 대출이 많이 나갔거든요. 네. 근데 그 대출이 물론 절대적 규모는 수도권이 더 크지만요. 지방에서도 최근에 수년간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예. 이제 바뀌게 된다면 아마 네. 충격은 서울 수도권보다는 더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신 분들이 올해 꽤 있어요. 예.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대출을 더 받으실 이유는 없겠지만은 예. 어쨌든 이 무리하게 해서 집을 샀는데 집값이 또 떨어진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앞서서도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은 하우스푸어 양산이라든지 네네. 그다음에 심리적인 위축에 따라서 내수가 전체적으로 다시 위축되는 그런 우려는 없지 않죠? 그런 우려가 당연히 예상이 되죠. 예. 그동안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 가격이 받쳐줬기 때문에 상당히 심리적으로 소비가 유지됐을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대출을 못 받게 되고 이렇게 더 받아가지고 생계비로 이렇게 써야 되는 사람들은 받기가 좀 힘들게 되면 아무래도 이게 소비를 줄이고 다른 또 수단을 찾아보고 그렇게 되지 않겠나 보고요. 문제는 제가 보기에 이게 이제 그동안에 이제 우리 고령화 사회 되고
거기 또 은퇴자가 많고 한데 그 이전에 받았던 사람들이 이제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받았는데 예. 그 소득이 크게 줄어들거나 소득이 또 없어지거나 할 때 DTI 기준 같은 게 나온다면 이게 일단 뭐 어느 정도는 이제 상환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경제적 충격이 예. 올 수밖에 없는 여력이 없어지고 좀 부담이 예, 예. 되겠죠. 그리고 전월세난은 혹시는 더 심해지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이게 집을 살려고 하지를 않고 예. 이게 집값이 떨어지는 상태에서는 집을 구매보다는 뭐 아무리 전세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그게 유리하다고 판단된다면 예. 전세 시장은 여전히 이렇게 가격이 막 올라가면서 또 서민들의 고충이 또 심해질 수가 있고요. 알겠습니다. 뭐 전세나 월세나 뭐 마찬가지지만 네. 그런 상황이 예상을 예.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그 가계부채도 줄이거나 질을 개선해야 되는 것은 또 맞고요. 부동산 시장도 연착륙을 시켜야 되는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가 쉽지는 않은데 예. 서로 좀 잘 될 수 있도록 부작용도 줄이려면은 좀 보완돼야 될 게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까지는 이게 이제 부동산 대책하고 같이 연결시켰지만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이제 가계 부채 관리를 이렇게 철저히 하겠다고 하면요. 과거에 이제 90년에 일본이 부동산 시장이 갑자기 이제 정착륙됐지 않습니까? 네. 정착륙되는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대출 총량 규제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대출을 이렇게 한쪽이 상환돼야지 대출을 더 해줄 수 있는 금융기관한테 그렇게 이제 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일본이 상당히 이제 잃어버린 10년, 15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저희는 이제 이런 지금으로 봐서는 무조건 억제하는 것보다는 이게 한쪽에 이제 건강하게 이게 갚아주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대출을 이렇게 좀 활성화시키고 좀 네. 선순환되게끔 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은 이게 좀 이렇게 관리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그런 정책으로 알겠습니다. 있을 필요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주택 시장이 이제 보면 양극화 현상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규모별로도 뭐 양극화가 심했고요. 또 지역별로도 양극화가 심했는데 네. 이걸 똑같은 잣대로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상당히 양극화가 더 심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차별화될 필요가 있다. 차별화하려면 뭐 이렇게 이제 정책을 마이크로한 정책, 매크로한 이렇게 보다는 네네. 마이크로한 정책이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보완책이 나와야 된다는 것은 좀 분명해 보이네요. 보완책은 경제를 좀 살려가지고 가계 재무 구조를 좀 튼튼히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에 대해서 박덕배 금융회창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좌우로 정렬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오빠도 좌우로 한번 불러보세요. 네? 오빠는 2588 대리운전을 3년째 부르신다고요? 언제나 어디서나 2588 박서현 인기 있죠? 2588 네, 생생경제 3부 함께 하셨습니다. 4부 이어지는데요. 장바구니 생생물가 그리고 경제뉴스 뒤집기 코너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장바구니 생생물가에서는 연말 제철 식품과 물가 정보를 알려드리고요. 경제뉴스 뒤집기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복귀가 점쳐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동안의 초이노믹스는 공이 뭐였는지 과는 뭐였는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의견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저는 10살 심서원입니다. 저는 크리스마스가 너무 기다려져요. 선물도 받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니까요.
근데 크리스마스를 싫어하는 친구들도 너무 많대요. 가족도 없고 케이크도 없으니까요. 제 친구들 모두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힘겨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아이들에게 산타가 되어주세요. 지금 바로 02544-9544, 02544-9544로 전화주세요. 이 캠페인은 뜨거운 사랑을 나누는 하은맘 S 프로젝트와 함께합니다. 02544-9544 기아대책. 어려운 경제학은 가라. 귀에 쏙쏙 들어오는 김인경의 생생경제. 알뜰한 주부의 풍성한 식탁을 위한 시간. 한 주간의 물가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장바구니 생생물가. 네, 생생한 물가 정보 알려드리는 장바구니 생생물가 시간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김시아 대리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시아입니다. 네, 살림꾼 나오셨군요. 연말이 다가왔는데 물가는 네. 좀 들썩거리지 않나요?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매주 그렇듯이 이제 하락된 품목도 있고 오른 품목도 있는데요. 이번 주는 무와 다다기 오의 가격이 좀 하락세입니다. 뭐 좀 내렸어요? 그렇습니다. 네. 예, 무의 경우에는 이제 월동무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주산지인 제주산 물량이 본격적으로 출하됨에 따라서 공급 물량 증가로 가격이 내림세입니다. 또 다다기호의 경우에는 기상 여건이 좀 호전되면서 출하량은 증가하지만요. 높은 가격 때문에 수요가 좀 줄었거든요. 네. 그래서 가격은 좀 내림세이고요. 또 계란도 조금 하락세입니다. 마트에 가서 보시면 큰 차이는 없겠지만 이제 산지의 동향을 살펴보면 산량계 사용 마리수가 전년보다 9.2% 증가해서 5,500만 마리로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물량이 많아서 가격이 좀 내림세입니다. 예, 이 세 가지 모두 좀 장 볼 때 가격이 올랐었는데 네. 내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 오랜만에 대형 유통업체 할인 행사 정보도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이번 주도 아주 다양한 품목의 할인 행사가 들어갔는데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일까지 진행되는 행사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마트에서는 우선 한우를 전 품목에 20% 할인 행사가 들어갔습니다. 또 감자도 100g에 498원, 양배추는 한 포기에 1,480원에 할인 행사 중이고요. 다른 채소류들도 저렴한 가격에 행사 중입니다. 또 롯데마트에서는 사과 6개에서 11개짜리가 8,900원에 할인 판매 중이고요. 또 요즘 감귤 많이 드시잖아요. 네. 그래서 롯데마트에서 감귤 3.5kg에 6,900원에 저렴하게 판매 중이고, 또 볶음용 닭을 1kg에 4,900원에 판매 중이니까 요리에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홈플러스도 감귤을 행사 중인데요. 3kg에 7,980원에 판매 중이고요. 또 여기서는 딸기, 사과, 단감 등 과일류를 좀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네. 장 보시면 좋겠습니다. 과일 가격이 조금 내린 건가요, 그럼? 다 다르겠는데요. 이제 네. 감귤은 상당히 출하량이 많다 보니까 할인 행사 많이 들어간 것 같고요. 네. 예. 그렇군요. 네. 12월 하면은 제철 수산물은 어떤 건가요? 네, 이제 12월에도 제철 수산물이 선정이 되었는데 송어와 가리비가 이번 달 수산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송어는 글쎄요, 자주 먹는 건 아니라서. 그렇죠. 이제 예. 저한테도 평상시 많이 먹는 수산물은 좀 아니어서 그런지 품목이 신선했는데요. 예. 먼저 송어는 고영양 저칼로리 식품으로 이제 깨끗한 일급수에서 서식하는 수산물이고요. 불포화 지방산과 단백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좋군요. 이 좋은 송어를 고르려면 너무 큰 것보다는 이제 적당한 크기의 것을 고르시는 게 좋고요. 표면이 매끄럽고 살은 투명하면서 또 붉은 빛이 약간 도는 게 좋은 송어이니까 하시면 좋겠습니다. 송어는 또 보통 생선회로 많이 먹잖아요. 네. 간장과 생강, 마늘, 파 등을 넣고 구워 먹기도 하고 또 매콤한 매운탕으로도 많이 애용이 되는 생선입니다. 그렇군요. 잘 몰랐네요. 가리비는 어떤가요? 네, 이제 가리비는 다른 조개류에 비해서 단백질 함량이 높고요. 특히 글리코겐, 글리신 그리고 호박산이라고 하는 맛성분이 많이 네. 들어있다고 해요. 그래서 단맛과 더불어 감칠맛을 지니고 있고 그래서 국물 요리에 애용이 되는 그런 조개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가리비 종류 중에서도 큰 가리비, 고랑 가리비, 비단 가리비 등이 이제 동서남해안 연안에 골고루 서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디서 사야지 좀 싸게 좋은 거 잘 살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인터넷에 많이 이제 의류 쇼핑몰들이 많은데 네. 이제 그와 마찬가지로 수산물도 전문 인터넷 쇼핑몰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 바로 인터넷 수산시장인데요. 네. 주소는 www.fishsale.co.kr이고요. 이 인터넷 수산시장과 전국 22개 오프라인 매장 수협 바다마트에서 이 소개해드린 12월의 수산물 송어와 가리비를 시중 가격보다 10에서 20%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터넷 수산시장에서 살려면은 비교하기 그렇게 쉽진 않을 텐데. 그렇긴 하죠. 예. 예, 그런 게 또 잘 아시는 분들이. 오프라인에서, 예. 네.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한번 확인하고 네네네. 온라인에서 사고 하는 것도 그렇죠. 괜찮을 것 같네요. 네. 근데 수산물 좀 알아봤는데 이번 주에 제철 먹거리도 수산물을 선정하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번 주 제철 먹거리는 과메기가 선정이 되었는데요. 네. 예, 과메기도 이 등푸른 생선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불포화 지방산인 DHA가 풍부하기 때문에 고혈압, 동맥경화 예방에 좋은 효과가 있고요. 또 과메기 술안주로도 많이 드시잖아요. 예, 대답을 그래서 해야 되나요? 그렇죠. 이제 아스파라기 예. 성분이 있기 때문에 술 마실 때 알코올 분해를 좀 촉진시켜준다고 합니다. 이 아스파라긴이 원래 콩나물에 많이 들어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콩나물도 저희 해장국에 많이 먹잖아요. 이 예. 얘기 포인트 주시려고 그러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메기가 이제 술과 궁합이 맞는 음식이라고 할 수 있겠고, 네. 또 현재 과메기 가격은 한 마리 소매 가격 기준 1,500원이고요. 좋은 과메기를 고르기 위해서는 이제 껍질이 은색빛을 띠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된 과메기는 껍질이 황색빛에 가깝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또 딱딱하지 않고 부드러운 것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과메기 좋아하세요? 과메기를 저는 잘 안 좋아하는데 네. 예, 가끔씩 뭐 먹으면 먹을만 하더라고요. 네. 술을 분해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니 예, 좋은 것 같은데 네. 마지막으로 이 오늘의 알뜰 정보 생활 속의 팁을 알려주시겠다고요? 네, 그 가정에서 많이 먹는 재료 중에 하나가 계란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계란이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 이제 구별하는 방법 가져왔는데요. 흔들어 보는 게 일단 제일 먼저 쓰는 네. 방법인데. 예. 뭐 흔들어 보기도 하고 물에 담가 보기도 하고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좀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계란은 일단 껍질이 있어서 상했는지 여부를 좀 외적으로는 쉽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계란을 깼을 때 노른자가 옆으로 퍼지면 상한 계란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네, 하지만 계란을 깨는 과정에서 노른자에 충격이 가해져서 터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상했다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이제 노른자는 터졌지만 진한 흰자 부분이 두툼하게 올라온 경우라면 신선도는 좋은 계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또 반대로 계란을 깨트렸을 때 흰자가 물처럼 퍼지는 경우라면 신선도가 상당히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노른자 역시 쉽게 터질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좀 먹지 말아야 할 경우니까 구분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예, 정말 꼼꼼한 유용한 정보들을 많이 알려주셨네요. 오늘 말씀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김시아 대리였습니다. 이건 왜? 뉴스에선 볼 수 없었던 뉴스 속 스토리. 경제 뉴스 뒤집기 한판. 네, 경제 뉴스를 좀 더 넓고 깊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 뉴스 뒤집기.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겸임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작년에 부임을 했나요? 작년 7월에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좀 1년 반 가까이 이제 된 것 같은데 총선에 나가실 것 같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네네. 예, 그래서 경제팀이 그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 뭐 시간도 그렇고 하니까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우선 그 최경환 경제팀이 어떤 정책을 썼는가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최경환 경제팀의 기본 정책 기조는 돈을 풀고 규제를 완화해서 경기를 살리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이런 차원에서 우선 최경환 부총리는 취임하자마자 경기가 살아날 때까지 부양책을 쓰겠다 이렇게 예. 선언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과감한 재정 팽창 정책을 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재정 보강 41조 원, 추경 예산 21조 7천억 원, 확장 재정 8조 8천억 원 등 해서
76조 원이 넘는 그런 재정 팽창을 했습니다. 예. 여기 한국은행을 이제 동료를 해서 기준금리를 4번이나 내려서 1.5%까지 이제 내렸죠. 두 번째로 편 정책이 이제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인데요. 네. 우리나라 부동산 규제는 한여름 옷을 한겨울에 입는 격이다. 부동산은 살려야 경기가 산다. 이렇게 이제 발언을 하고 부동산 규제의 최후 보루라고 하는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총부채 상환 비율 DTI 이것을 대폭 완화했죠.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편 정책이 가계 소득을 늘려야 이제 내수를 살릴 수 있다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3대 세제 패키지라는 걸 내놨는데요. 예. 근로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이외에도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거를 실시한다든가 또는 개별 소비세 인하를 한다든가 해서 경기를 부양하는데 모든 정책을 동원했다. 그래서 한마디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총력전을 폈다. 이렇게 네. 특징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쩜 부시가 살아났나요? 어떤가요? 작년 7월에 최경환 경제팀이 취임할 때 그 세월호 침몰 사고의 여파로 내수 경기가 이미 상당히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는 그 6월에 메르스 사태가 터지면서 다시 한번 내수가 곤두박질 쳤죠. 그래서 점점 최경환 경제팀이 아주 뚝심 있는 경기 부양 정책을 펴면서 경기가 급냉하는 것은 막았다. 그리고 어느 정도 돌아가긴 했다. 이런 데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지표에서 그런 것이 나타납니다. 우선 지난해 3분기에 민간 소비 증가율을 보면 1.5%인데 그게 올해 3분기에는 2.0%로 증가했거든요. 근데 무엇보다 주택 거래량이 작년 3분기에는 82만 호 정도였었는데 올해 3분기에는 100만 8천 호 정도로 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경기를 아주 냉각되는 걸 막지 않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되게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 부양 정책을 이렇게 대대적으로 폈는데 이 정도 경제에 살아난 거 가지고 어떻게 살아났다고 하느냐 그런 비판이 많거든요. 이제 결국은 그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대내 악재가 많았습니다. 대외적으로 수출이 안 돼서 올 초부터 이제 수출 기준거래이 마이너스로 돌아섰죠. 이 과정에서 이제 그 조선이라든가 철강이라든가 석유화학 같은 주력 산업들이 속절없이 무너지고요. 대내적으로는 또 가계부채가 계속 증가하면서 네. 소비 여력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이렇게 부양 정책을 펴도 제대로 부양이 안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내면적인 부실이었습니다. 대기업들 보면 경영이 이제 악화되기도 했고요. 중소기업들은 좀비 기업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네. 상태에서만 돈을 풀어도 경기가 이렇게 살아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수치상으로는 잘 나타났지만은 성적표만 좋았지 내용은 그다지 이렇게 안정적인 것은 아니었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도 수치라도 올린 건 잘한 거 아닌가요? 아니 최소한 그래도 이제 예.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게 했다. 민간 소비율이 예. 증가했다. 그래서 특히 메르스 사태 때문에 내수가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그걸 극복했다라는 면에서 보면은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조금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고 매매가 활성화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자산 효과가 있으니까 또 주식 시장 같은 경우에도 약간 좀 더 뛰었던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좀 뭔가 활기를 띄었던 모습은 보이는데 네. 이게 계속 유지되느냐가 문제겠죠? 유지되는 것도 이제 문제지만은 예. 경제 자체가 이제 부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고용 창출이 잘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부실한 상태라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예. 이제 조선 산업, 철강 산업 등 이제 주력 산업들이 위축되면서 대기업들이 경영이 상당히 지금 어렵거든요. 네. 그다음 중소기업들은 더 어려워서 지금 계속 부도위기에 처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자체가 구조적으로 부실하니까 이런 상태에서 부양 기조가 유지된다 할지라도 고용 창출이라든가 어떤 가계부채 감소라든가 이런 어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혹시나 이제 부양책을 썼던 것, 이제 이 부동산의 그 매매 활성화를 위해서 이루어졌던 게 이제 가계대출 같은 것들을 좀 완화해서 줬잖아요. 예. 지원을 해줬는데 이제 또 조인다고 하니까 예. 그런 것이 다시 부작용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도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그게
이게 걱정입니다. 지금 뭐 부동산 시장을 살려야 된다 해서 정책을 편 것까지는 좋은데 그게 경기 회복으로 이어졌다기보다는 가계부채만 많이 증가시켰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경기를 부양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 거품만 들뜨게 한 거다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태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가계부채가 급증한 건데 네. 그 지난 해 3분기 가계부채가 1,035조인데 최근에 이것이 1,200조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최경환 경제팀 재임 기간에 가계부채 늘어난 것만 170조 원이나 되거든요. 그렇군요. 취업자 숫자 증가한 거 보면은 그 취임 초기에 51만 명 정도였었는데 이제 최근에는 31만 명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제 성장률 올해 3.8%는 한다 이렇게 장담했습니다만은 올해 성장률 3%도 지금 어려운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부동산은 좀 들떴지만은 경기는 오히려 침체하고 고용도 악화됐다. 특히 가계부채가 폭증을 하면서 네. 경제 부담이 더 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 문제는 그래 가계부채가 많이 늘어났으니까 이거 좀 줄여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이제 내년부터 그 가계대출을 관리를 제대로 해서 상환 능력을 주로 보고 대출을 해주겠다 네. 뭐 이렇게 이제 정책을 바꾸는 것 같아. 이렇게 되면은 결국 이제 온탕냉탕 정책이 되면서 부동산 시장도 가라앉고 더 나아가서 이제 경기가 더 악화되는 그런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가계부채 관리하는 건 좋은데 이게 점차적으로 경기가 살아나면서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경제 상황을 만들면서 가계부채를 관리를 해야지 무조건 네. 가계부채만 줄이겠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더 큰 화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죠. 내수 그렇고 수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좀 있기도 하고요. 이제 또 관건 중에 하나가 4대 부문 개혁이었어요. 금융, 공공, 노동, 또 교육인가요? 네. 이렇게 4대 부문 개혁을 기치를 내세웠는데 이게 어떻게 됐는지 이것도 좀 성적이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그 경기 부양 정책을 과감하게 폈는데 경제는 제대로 안 살아나고 이제 고용은 불안하더라, 가계부채는 늘더라.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결국 개혁밖에 없다 해서 그렇죠. 4대 부문 개혁을 나중에 내놨죠. 네. 내놨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시작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진행이 아직 제대로 안 되고 있고요. 내용도 좀 미흡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공공 부분에서는 이제 공공기관 임금 피크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연금 개혁을 했는데 이것이 정말 정부 구조를 개혁하고 관료주의를 타파하는 것이냐 이런 차원에서 보면 아직 내용이 미흡하고요. 노동개혁은 5대 법안 해가지고 그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겠다. 그다음에 비정규직 임용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겠다 등 이제 5대 법안 이런 걸 내놨는데 국회에서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금융개혁은 인터넷 전문은행을 이제 인가해주고요.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 ISA라는 걸 이제 새로 도입을 했거든요. 근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활력을 불어일으키는 것은 아직까지 그렇게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교육개혁은 대학 구조개혁을 하겠다 법을 만들어놨습니다만 이것도 국회에서 지금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개혁을 과감하게 해야 되는데 제대로 추진은 안 되는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이 정부 입장에서 작년에 그 미완으로 된 것이 이제 구조개혁이거든요. 기업들의. 근데 좀비 기업들이 한국은행 통계에 하면 전체 기업의 16%나 된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을 보다 이자를 못 걷는 기업들이다. 이렇게 많다는 뜻인데 이게 지금 제대로 안 하고 있고 금융기관에 맡기고 있는데 이건 고용에게 생선 맡기는 게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개혁을 좀 과감하게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혁 추진은 이분이 계속하시든 새로운 경제팀이 들어오든 계속 해야지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네.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겸임 교수였습니다. 2016년형 볼보엔 없다. 5년간 부담이 없다. 부담이 없다고? 없다. 5년 10만 킬로미터, 보증기간 연장은 물론 소모성 부품까지 서비스해주니까. 와우, 시작부터 새로운데? 볼보에게 이 정도는 새로움도 아니다. 2016년형 전차종 대상, 전 시장에 문의하세요. Volvo. 올겨울은 르노 삼성 자동차를 구매하는 분들에겐 봄입니다. 봄처럼 기분 좋은 혜택. 르노 삼성 자동차 고객 누구나 취득세 100만 원 지원부터 관리박스 조건 36개월 무이자 할부까지. 12월 한 달 놓치지 마세요. 르노 삼성 자동차. LPG 일부 차종 제외. 자세한 내용은 전 시장에서 확인하세요. 저예요. 대성 보일러 모델 김성령. 가스비 대성 S라인 보일러라면 어렵지 않아요. 스마트폰에 손가락만 까딱하면 가스비 걱정 안녕. 대성 S라인 콘덴싱 기술과 IoT 기술이 만나 가스비 초간단 절약. 대성 S라인 IoT 보일러.
김은경의 생생경제 4부 포스코 그리고 마지막 안주 숙취해소 캔디 키스립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선물 받으실 분은 9696님의 한 분이고요. 제작진이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고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김은경이었습니다.